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얘기는 옛말입니다. 이제는 마약의 확산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연예인 마약 사건, 마약의 실태와 해결책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알아봅니다. LG와 KT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29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LG와 2패 후 3연승이라는 마법으로 2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KT. 한국 시리즈 관전 포인트를 박동희 야구 전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살만한 세상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오늘 마약 사건 이야기에 앞서서 중요한 뉴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길수 씨가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해 이틀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길수 씨가 탈주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뭐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강도를 할 때 흉기를 사용하는 강도 사범, 특수강도 사범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뭐 온라인으로 아마 올렸던 것 같은데 환전을 해줄 테니까 그 수수료를 좀 싸게 받는다 해가지고 누군가를 유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뭐 금전을 편취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액수는 7억 4천이라는 돈을 편취했고요. 그게 아마 9월 달에 일어났던 사건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후에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사람이 돈을 제대로 환전을 해준 게 아니라 7억 4천을 뺐고 그리고는 얼굴에다가 뭐 요새 여러 가지 가스총을 쏴가지고 그래서 상대가 이제 뭐 인사불성이 된 순간에 돈을 들고 이제 도주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추적을 해서 결국에는 10월 달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검거가 돼서 유치장에 유치가 됐어요. 일단 체포를 해서 유치장에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러면 뭐 영장 실질 심사도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구속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구치소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이 사람이 유치장 안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잘라가지고 삼켰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류의 어떻게 보면은 뭐 구금시설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는 누범자들, 전과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종의 노하우 같은 걸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병원을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치장에서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교정본부 안에는 병원이 있어요. 구치소에도 이제 진료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로 일단은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 구치소로 옮겼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삼킨 이물질이 이게 뭐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구치소 안에서는 수술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 사람을. 근데 병원은 이제 평촌에 있는 이제 모 대학의 그런 이제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런데 그 병원에서 1인실에 이제 아무래도 교도관이 따라 나가고 이래야 되니까 뭐 경찰도 있었을 개연성이 높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인실에 이 사람을 뭐 일종의 많은 감시망 아래 수갑 등을 채워가지고 이제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던 와중에 이 사람이 화장실을 간다.
하고서는 화장실을 들어가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인권 등등의 문제 때문에 화장실을 갈 때는 개구를 채워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던 거를 다 풀어주고 화장실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문제는 화장실에서 도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4일, 5일, 뭐 오늘 이제 6일이라서 지금 도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아까 7억 4천을 편취했다 말씀하셨는데 이 네. 돈을 찾으려고 그런 무모한 도주를 감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7억 4천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희망사항은 경찰이 압수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제가 알기로 기사에 압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이 7억 4천 때문에 지금 이런 계획적인 탈주국이 벌어진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기에 뭐 충분한 충분하죠. 그 정도의 액수라면 사실 위험을 감수하겠죠. 그런데 이 김길수 씨가 특수강도 피의자지만 과거에 다른 범죄 그 이력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네, 전과가 여러 번 있는 것 같고 징역도 뭐 적지 않은 해 동안 5년 이상 징역을 살은 사람이고 그 징역을 산 계기가 이제 뭐 강도 강간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흉기를 들고 이제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강도를 했는데 이제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했던 뭐 굉장히 폭력 수위가 높은 사건을 저질러서 그 사건으로 징역을 산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마 그게 2016년도 7년도 이 정도 사건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그러니까 신상 등록을 합니다. 성범죄자들은. 그래서 등록이 돼서 한 뭐 7년 정도인가 신상 등록도 되고 그랬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위험 수위가 높은 사람이다. 이런 이제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경계가 필요한 사람이고 네, 빨리 네, 잡아야 네.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예고한 대로 이제 마약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배우 유아인,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 등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마약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마약이 일반화되고 뭐 너무 쉽게 마약 특히 강남권에서 쉽게 이제 접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나 하고서는 이제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거든요. 네. 네, 2016년도까지 마약 청정국이었다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 제가 통계를 오늘 아침에 오면서 찾아봤는데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면은 이제 마약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유엔의 범죄 통계를 산출하는 어떤 기구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통계치를 산출해 봤을 때 2016년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마약이 심각하지 않은 나라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6년도부터 마약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몇 명 정도 됐느냐 아마 금년 정도 말이 되면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아마 40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배로 늘었네요. 네, 2배로 늘었습니다. 1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2016년이면 아직 10년이 안 된 거잖아요. 7년 됐죠. 네, 그런데 2배로까지 늘어난 거 보면 이건 정말 심각한 수위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희귀한 사건이 아니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인기 연예인들은 마약에 쉽게 노출이 되는 건지 그 경로가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약이 굉장히 일반화가 돼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마약을 오프라인에서 뭐 수입을 하는 범죄 조직이 있고 네. 그래서 범죄 조직을 통해서만 대면으로 이제 뭐 마약을 사고 팔고 예. 거래하고 그런데 그런 이제 공식이 다 무너졌어요.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모든 것이 비대면 사회가 돼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온라인으로 팔고 이런 이제 시대가 됐단 말이죠. 네. 그 끝에 이제 마약도 비대면 거래를 합니다. 오늘날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접하기가 쉽다는 게 국제 우편을 통해 가지고 집에까지 배달이 돼요. 네. 우편을 모두 다 검색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랜덤하게 몇 건 이렇게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수많은 우편, 국제 우편을 다 검증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편으로 일단 우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제 발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일종의 다단계처럼 여러 사람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4단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대면으로 마약을 꽤 많이 이제 그 수입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풀게 됩니다. 푸는데 문제는 이제 소비자를 찾아가지고 뭐 과거에는 이제 만나서 거래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강남의 어떤 특정 지역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마약을 사전에 미리 뿌려놓습니다. 그러고 온라인으로 살 사람 해가지고 저요 원해요. 그러면 어느 무슨 뭐 주점에 몇 번째 화장실 뒤에 가서 무슨 물 담아놓는 뒤를 열어봐라. 그러면 거기 비닐에 쌓여있는 몇 미리그램짜리 뭐가 있으니 물건은 거기서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일종의 던지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사실 뭐 온라인으로 뭐 예컨대 지금 N번방이 그런 거였잖아요. N번방처럼 온라인으로 이게 마약도 거래가 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일반화가 됐다. 다크웹 속에서 얼마든지 쉽게 하루 저녁 때도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물론 지불은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코인 등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아무 데도 움직이지 않고 거래를 완성시켜 놓고 그리고는 그 정해진 자리에 가서 그냥 집어오기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10대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파고들었다는데 10대 청소년들이 그 술집 가서 뭐 화장실 뒤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지는 못하죠. 못하잖아요. 근데 10대 청소년을 이렇게 마약 거래에 편입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던지기를 하는 이제 중간 그 전달책으로 유인을 하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할 사람 이래서 온라인에 뭐 게임 무슨 뭐 이런 사이트에 게시판 같은 데다가 내가 당장 뭐 10명의 고액 알바가 필요한데 뭐 시간당 얼마인데 할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서는 그런 던지기에 침투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10대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 이제 야 고액 알바다 하고서는 이제 뛰어드는데 문제는 그게 뭔지 알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경계심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남들도 이렇게 쉽게 하는 거 나도 호기심 삼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지금 마약에 빠지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 대용품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남용이 돼요. 향정신성 의약품.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해요? 병원에서 처방이 필요한 수면제 등등 항불안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마약 대용품으로 아이들에게 뭐 어떻게 보면은 처방을 해주는데 문제는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재판매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그왜 디모 포탈의 게시판에서 자살 영상이 올라와서 아주 사회적으로 센세이셔널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 자살 영상이 올라온 그 이제 갤러리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걸 이제 고민하는 그런 우울증 환자들이 모이는 갤러리예요. 우울증 갤러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치 항우울제처럼 아이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아주 다수 존재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내가 뭐 예를 들자면 지방에 있어서 서울에 정신과에 올라오기가 어려우니 30일어치 약물을 좀 처방을 해달라. 그러면 약국에 가면 처방전만 있으면 약을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그런 우울증 갤러리나 온라인으로 팔아먹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약인지 정확히 모르고 아이들이 항불안제나 또는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포함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는데 써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약효가 뭐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현실을 도피하는데 매우 유용한 약물들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의존성이 높아져서 사실은 뭐 약물이 꼭 필요한 이런 이제 구매자들이 사실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미성년자 중독자들 그래서 지금 처벌을 받게 되는 친구들도 지금 수백 명에 1000명까지는 아마 도달하지 않은 것 같고요. 처분을 기소된 건수를 보면 한 네. 몇백 명 정도는 이미 이제 처분을 받은 통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 마약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선균 씨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요.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데 그래도 중독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선균 씨의 경우 모발 검사를 했어요. 네. 근데 모발 검사라는 건 머리카락이 몸에 있는 모든 털 중에 제일 빨리 자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이 머리카락
100개인가를 뽑아가지고 이제 보통 보면 한 달에 뭐 길게는 2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머리카락을 잘게 잘라가지고 거기서 마약 성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형태로 이제 검증을 하는데, 그런데 안 나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 가지 가능성은 지난 몇 달 동안 마약을 하지 아니해서 그 머리카락이 자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마약이 검출이 안 됐다 이런 네.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어땠는지는 모른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머리카락은 몸에 있는 모든 털 중에 사실은 가장 이 변질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염색도 하고 탈색도 하고 네. 뭐 다양한 종류의 어떤 뭐 트리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포가 훼손이 되면은 그러면 그 안에 성분이 변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염색을 하면은 잘 그 검사에서 안 나온다는 게 맞는 염색을 얘기군요. 한두 번 해서는 뭐 안 될 것이고 여러 번 염색을 하거나 탈색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머리카락이 훼손이 됩니다. 표피 구조가. 그러면은 사실 마약 성분을 찾아내기 어렵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신하기로 한 게 뭐냐면 정밀 감식을 보냈는데 다리털 부분을, 지금 다리털 말고도 몸에 털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이외의 털 모발을 이제 뭐 그 확보를 해가지고 아마 감식을 다시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안 나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이거는 뭐 방송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과학적으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니까 뭐 성기의 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네. 뭐 확보를 한다거나 증거물을 뭐 이런 그 사례는 사실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네. 지금 머리카락에서 안 나왔다. 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이제 지금 질문이 중독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 질문도 또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성균 씨는 그렇게까지 진행이 많이 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겉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다른 두 사람, 유아인 씨나 네, 권지용, 지드래곤에 비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신경계 이상에 비해서는 지금 별달리 그 외관상의 특이한 뭐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 아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이 사용을 오래 한 사람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이성균 씨가 좀 빠져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협박을 받아가지고 돈을 뭐 지금 그 유흥주점에 그 어떤 분께, 실장이라는 분께 3억 5천을 네. 보낸 그 사실관계는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럼 도대체 그 3억 5천을 왜 줬느냐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마약 성분이 안 나왔다 손 치더라도 그게 마약 때문에 협박을 당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네. 처음 시작은 뭐 자기가 모르는 과정에서 그 투약을 받았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그렇지? 주장 예. 중이신 걸로 보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제 그 사정으로다가 유흥주점을 갔는데 거기서 실장이 무슨 약인가를 줬는데 먹었는데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 이런 주장이세요. 시작은 그렇게 됐을 수도 네, 있겠죠. 네, 네. 근데 유아인 씨나 지드래곤은 다르다, 케이스가. 네, 네. 유아인 씨는 아주 그 프로포폴인가요? 그걸 9.6리터인가 네. 투약을 하고 대단한 그 전력이 있던데. 네, 뭐 그분은 이미 이제 입증이 돼서 뭐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뭐 의료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금 강남의 일부 의료기관에서 뭐 수면 마취제를 과용으로다가 처방을 해주고, 더군다나 이게 사실은 식약처에 이제 어느 병원에서 얼마나 이제 처방을 해주는지를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 검색 시스템에 뭐 로그인을 이제 회원 등록을 해야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하지 아니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의무적으로 확인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웬만한 의사들, 양심적인 의사들은 이제 회원 등록을 해서 식약처에 얼만큼 약물을 처방하는지, 이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얼만큼 수면 마취제를 처방했는지를 열람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와가지고 한 달어치를 수면제를 달라 하는 게 다른 병원에서도 2번, 3번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뭐 약물 쇼핑을 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할 길이 있는데, 네.
문제는 어떤 병원에서는 애시당초에 고의적으로 그걸 등록하지 아니하고 오는 대로 이제 약물 처방을 쉽게 해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그 의사도 같이 지금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유아인 씨 사건의 경우에는. 그래서 단골 의료기관이 있었고 단골 의료기관에서 불법 비슷하게 약물 처방을 해줬고 원래는 자기 것만 처방을 해야 되는데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기 부모 이름으로 자기 형제 이름으로 처방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렇게 처방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량의 이제 어떤 수면 마취제를 뭐 확보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의사도 다 처벌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루트까지 지금 다 차단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사실 뭐 중독자 한 명 처벌해가지고는 이거는 턱도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의료기관의 문제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성균 씨 얘기를 하던 과정에 나온 얘기인데요.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을 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벌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당장 자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 내가 이상한 약물에 노출됐나 보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 부분은 고의가 인정이 안 되면 처벌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어디선가 이상한 뭐 보통 아이들한테는 집중이 잘 된다 그러고 마약을 전달을 합니다. 뭐 집중이 잘 돼서 밤도 샐 수 있는 약. 아무래도 이제 흥분하는 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잠도 안 오고 막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게 뭐 잠이 안 오니까 무슨 뭐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는 줄 알고 약을 먹는데 문제는 다 속아서 먹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내 아이가 학원에서 그런 종류의 약물에 노출이 됐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즉시 신고하시면 네. 자녀분들은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교수님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요새는 마약이 이제 합성으로 해서 효과가 높아지고 더 위험해지는 약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네, 뭐 지금 수면제와 이제 마취제와 진통제와 막 뒤섞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성 마약으로서 기존에 이제 헤로인이나 이런 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그 값싼 이런 이제 알약 형태의 약물들이 굉장히 남용이 많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뭐 케타민이냐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펜타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진통제들이 일반화가 되다 보면 지금 이제 외국에는 이런 류의 이제 뭐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그런 진통제성 약물들이 합성된 마약들이 일반화가 많이 돼가지고 중추신경계를 다 망가뜨리거든요. 이런 약물들은. 그래서 간혹 왜 그 좀비 사진이라고 해서 가끔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국제 뉴스 같은 데에. 그 좀비가 되는 진로 뭐 가장 빠른 길이 그게 이제 지금 얘기했던 그런 종류의 마취제 패치 이런 것들 많이 쓰시면은 그러면 신경계가 다 망가집니다.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호흡기에 장애를 줘서 질식사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돌연사 호흡을 못해서 돌연사 하거든요. 네.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되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호흡 중추가 망가지는 거죠. 아까 일반 병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물 병원에서도 이런 게 이제 흘러나온다고요? 네, 케타민은 이제 동물 수술 시 쓰는 마취제이기도 해서 동물 병원에서도 이런 종류의 이제 진통제 또는 마취제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식약처에서는 동물 병원에서 쓰는 약물까지 다 등록을 시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틀림없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암 시장에서 이런 종류의 약물들이 남용이 될 수 있는 암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추정을 할 뿐이죠. 저희는. 네.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과거에 한번 대마초 혐의로 잡혔었는데 그때는 모르고 피웠다 해서 기소유예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에 좀 다르죠 케이스가? 네, 뭐 지금 이제 이 사람 수사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단계이고요. 그런데 첩보에 의하면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강남에 이제 어떤 루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 중에 이성균 씨도 있고 또 지드래곤도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금 비슷한 어떤 뭐 암행 수사에 의해 가지고 지금 몇 명의 뭐 재벌 3세들하고 연예인들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지드래곤 씨도 있는데 지드래곤은 과거력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이번에도 쉽게 이렇게 금방 뭐 그
이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네.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나름의 첩보가 꽤 신뢰로운 정보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지금 한국에서 가장 남용되고 있는 마약은 어떤 겁니까? 그 대목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마가 아무래도 일반화가 돼 있기 때문에 대마죠. 대마일 거다라고 추정하지만 네. 뭐 정확한 그람 수나 이런 건 제가 알고 있지 아니합니다. 네. 필로폰이나 메트암페타민 이런 네, 것도 네. 지금 많이 돌고 있나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전통적인 마약으로 뭐 주요 제재 약물 마약이긴 하죠. 네. 근데 마약 중에 이제 사람을 늘어지게 하는 게 있고 이제 각성시키게 그렇습니다. 하는 게 다르죠.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아평 같은 경우에 진정제 효과가 훨씬 더 많고요. 흥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각 등 뭐 조현병 그 증상처럼 이렇게 헛것이 보이고 뭐 감각이 막 이렇게 예민해지고 이런 류의 그런 흥분제 비슷한 약물들도 있고 다양한 약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흥분제 계통의 약물이 그걸 했을 경우에 범죄를 하게 될 가능성은 오히려 또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약물로 인해 가지고 아편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약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난다기보다 범죄의 목적을 가진 자가 약물을 악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네. 예, 뭐 성폭력이 목적인데 상대에게 약물을 당사자 모르게 투약시켜 가지고 성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이미 이제 우리가 강남에서 뭐 어떤 특정 주점에서 일어났던 이제 뭐 약물 성범죄 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설이 있었으나 당시에 이제 그 주점을 폐쇄를 해가지고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도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마약의 밀수, 제조, 유통 요새는 온라인으로 해서 더 잡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막을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제 G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수사 방식에 의해서 뭐 포착이 된 것 같은데 경찰도 그냥 제자리에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크웹 속에서 지금 함정 수사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그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을 추적하기 위한 사이버 수사 이런 것들이 국제 공조와 함께 굉장히 잘 지금 뭐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함정 수사가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게 돼 있어서 뭐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하면 안 되거든요. 이미 이제 범죄가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다크웹 속에서 발견을 한 다음에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갖고 함정 수사를 할 수 있는데요. 애당초에 내가 뭐 무슨 히로뽕 20mg을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연락해라 하는 방식의 함정 수사는 우리나라에선 금지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약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이제 사이버 수사의 실력들 VPN을 추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지금 수사관들이 많이 개량이 됐기 때문에 수사기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들을 지금 검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마약 공급 쪽의 얘기고요. 네. 이제 마약 소비, 마약을 소비하는 사람들 이거 좀 줄여야 되고 이미 소비했던 사람은 재범을 막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체계가 잘 잡혀 있는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년이잖아요. 7년 사이에 마약 사용자가 2배로 는 거예요. 아마 사용자는 2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검거되는 숫자가 2배라는 거지. 검거되는 숫자가 2배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자는 훨씬 더 시장이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마약 범죄의 특이성은 다른 범죄는 뭐 검거만 하면 되는데 강도 사건과는 달리 마약 사건은 사실은 중독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도 같이 해야 사실 다시 뭐 이 마약에 노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재활 치료의 시설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예산도 배정도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벌하고 교도소를 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니 교도소에서는 일단 마약을 안 쓰게 되겠지만
있지만 문제는 출소함과 동시에 사실은 마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결국은 방치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추후 사례 관리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어느 기관을 중심으로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멉니다. 네. 누가 치료를 해야 되느냐조차도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치료 인력도 많이 육성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는 지금 그것 말고도 이제 지역 사회에 뭐 여러 가지 치료 재활 센터 또 마약 중독자들은 또 특히 마약을 이제 뭐 완치된 사람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 효과도 또 많이 있어요.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치료 공동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역사회마다 곳곳에 설치를 해놔야 이게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어도 사실은 신고하는 거 외에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면 사실은 신고를 굉장히 꺼리게 되죠. 본인이 여러 번 사용을 했으면은 그렇죠. 처벌만 받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끊는 것도 함께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네. 치료 공동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이나 서구 영화를 보면 마약을 했던 사람, 근데 그걸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네. 경험자 얘기를 듣고 네네.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듣고 서로 노력하고 이런 그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네. 그런 게 너무 적다는 거죠. 그렇죠. 치료 공동체가 되려면 일단은 이제 내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라는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런 커밍아웃 그게 무엇이더라도 내용이 좀 뭐 이렇게 약간 편견 이런 것들이 많은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낙인이 찍히는 게 낙인을 찍히지 않는 것보다 더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내가 마약 중독자였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남경필 전 의원님이 이제 아드님이 마약을 하셔서 그렇죠.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든 재활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이 마약 그 의존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재활의 과정을 알려주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게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족이 모두 달라붙어서 한 사람의 환자를 재활시키기 위해서 정말 전력을 투구해도 될똥말똥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가정이 성공을 하고 그 아드님이 마약에서 치료가 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그러면 아마 나머지 사람들도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32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32분 교통정보입니다. 마포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가시는 길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5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처리 작업 시작이 됐습니다. 청담대교는 아직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교통량 많은 편이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도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정체는 대부분 풀렸습니다.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나 한강대교 앞두고만 주춤하고요. 반대 김포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시속 20km 안팎, 강변북로 일산 쪽은 대부분 원활하지만 한남대교와 한강대교 사이로 교통량 몰려있고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서청주 나들목 진출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가 있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화단 쪽으로 일부 걸쳐진 것으로 보이는데 처리 작업 계속되고 있고요. 이후 증평에서 진천터널까지는 5km 구간 정체, 진천터널 부근 1차로에 중형 화물차도 한 대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 사고 나지 않게 조심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혹시라도 뭐 도움이 받고 싶으면은 이건 뭐 마약에 중독돼도 신고하셔도 되고 뭐 아이가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도 신고하셔도 되고 그런 신고 전화번호를 아시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전화번호를 굉장히 여러 개를 많이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2에 신고하셔도 되고요. 네. 1301이라는 전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127이라는 전화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지금 신고할 수 있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가까운데 신고를 하시면 이 이제 마약 사용을 좀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꼭 신고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약 문제에 대해서 이수정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네, 올해 프로야구는 누적 관중 810만 명으로 역대 관중 3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드디어 한국 시리즈 대진이 확정됐고요. 관전 포인트를 박동희 야구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동희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지금 갑자기 급한 뉴스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김하성 네. 한국인 최초로 MLB 골든글러브 수상.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예. 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이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가 딴 골드 글러브는 그 한 해 가장 수비를 잘했던 선수를 포지션별로 꼽는 건데 지금까지 한국인 선수는 아무도 상을 타지 못했고 아시아 출신 메이저리그 가운데서도 내야수 골드 글러브는 처음이에요. 네. 네, 보통 메이저리그의 동양인 투수는 통할 수 있지만 타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으나 내야 수비는 안 된다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이거를 김한성 선수가 깬 거거든요. 이거는 대단한 업적입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기억하기에 네. 김하성 선수가 워낙 재주가 뛰어나서 네. 2루수, 유격수, 3루수 네. 막 다 했잖아요. 네네. 이번 시즌에. 바로 그게 지금 다 이게 유틸리티 부분인데 이게 특정 포지션 한 포지션이 아니라 여러 내야 포지션. 김하성 선수 올 시즌 2루, 3루수, 유격수 이 세 포지션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을 받아 더 뜻깊죠. 한 포지션만 잘한 게 아니라 어느 포지션 맡겨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놨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차후에 아시아 내야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더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을 닦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샌드레고 파드리스가 네. 지금 성적이 안 좋잖아요. 김하성 선수 혼자 전체를 호령하는 최고의 선수인데 말이죠. 네, 김하성 선수 말고 이제 또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이정우 선수는 또 외야수인데 내년 시즌 이정우가 외야 그리고 김하성 선수가 내야 이 골드글러브를 타게 된다면 정말 그 한국 야구기로서 엄청난 성과가 되겠죠. 네, 김하성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어제 경기였는데요. KT가 2패 후 3연승 플레이오프를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어제 거의 끝장 승부였죠. 예,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1, 2차전을 NC 다이노스가 이기면서 이대로 이제 시리즈가 끝나는 게 아닌가 했는데 KT가 2연승으로 따라붙어서 2대2가 됐잖아요. 이제 마지막 5차전인데 어제 NC가 선취 2득점을 내면서 역시 NC가 올라갈구나 했습니다만 KT가 막판에 이 타선이 좀 살아나면서 3대2로 대역전승을 거뒀는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역시 야구는 투수 노름이긴 합니다만 현대야구는 불펜 야구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 극명한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만큼 대단하군요. 네. 2패 후 3연승 그거 하기가 뭐 11%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그 역대 이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을 내주고 2, 3, 그 나머지 3, 4, 5차전을 내리 이긴 경우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1996년 현대 유니콘스 그리고 2009년 SK 와이번스였는데 네. 그 이후 세 번째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이렇게 2연패 뒤 3연승으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던 역대 두 팀 모두 한국 시리즈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네. 특히나 1996년 현대 유니콘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해태 타이거즈한테 졌는데 그때 이 현대의 기적을 이제 뭐라 할까요? 이 발로 밟았던 이 투수가 바로 당시 해태 타이거즈의 이강철 투수, 지금 KT 감독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NC가 올라갈 거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네네. 했잖아요. NC 다이노스. 네. 근데 한국 시리즈 진출 코앞에 두고 분패한 이유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에릭 패디 선수가 왜 투수. 네. 5차전에 나오지 않았느냐. 심지어 이 패디 선수가
태업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제 선수 본인은 출전할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칭 스태프와 의료진에서 선수가 무리를 할 수 있다. 사실 이 정규 시즌 막바지에 패디 선수가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상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또 패디 선수가 올 시즌만큼 많이 던진 적이 없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메이저 마이너 할 거 없이 한 해 150이닝 이상 던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180이닝 이상을 던졌기 때문에 선수가 몸이 과부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패디가 못 나온 게 패착으로 다들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원해서 안 나온 건 아니다. 네. 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에릭 패디 이번 시즌 엄청났잖아요. 어마어마한 활약이었죠. 이 20승도 하기 어렵습니다만 200탈삼진도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기록을 세우면서 특히나 NC 전력이 그렇게 좋게 평가한 분들이 없었는데 패디의 분전으로 어쨌거나 정규 시리즈도 4위로 정규 시즌도 4위로 마감을 했고 이 포스트 시즌에서도 플레이오프까지 팀을 또 이끌고 갔고 대단한 활약을 했었고 또 최동원상 올해 수상을 하기도 했거든요. 에릭 패디가 네네. 최동원상 받았죠. 그 우리나라에서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프로야구 투수에게 주는 게 최동원상인데 참고로 제가 그 심사위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패디 선수가 그 당시 투표에서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네,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삼관왕이었죠. 올해 다승, 네, 탈삼진, 네. 평균 자책점. 네네. 야구 많이 하십니다. 네. 야, 대단한데. 근데 안타깝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KT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체력 소모가 많아서 한국 시리즈에서 힘들지 않겠느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KT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뭐 플레이오프 전까지 다른 팀에 비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이랑 준 플레이오프 기간에 휴식을 했던 것도 있고 5차전 굉장히 재밌게 치르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 포스트 시즌 한 경기는 정규 시즌 5경기랑 비슷한 이 체력적 소비가 있다고 하거든요. 체력적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KT가 불리하고 LG 트윈스는 10월 15일 이후 정규 시즌 마감 이후에 거의 한 달 열흘 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만 따지게 되면 LG가 월등히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LG는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겠죠. 뭐 제 경험상 경기 감각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1차전에서 이기잖아요. 네. 예, 한국 시리즈 직행팀 1차전에서 이기면 거의 게임 끝나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1차전 승리하면 경기 감각을 빠르게 찾기도 하는데 현대 야구는 옛날과 달라서 이제 본 자체 경기도 하고 다른 팀 상대로 이제 친선 경기도 하고 컨디션 조절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실점 감각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LG가 90년대 우승한 뒤로 지금 우승이 없었죠. 네, 1994년 이 한국 시리즈 우승 이후 네. 우승이 없었는데 1994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네. 후임한테 그랬거든요. LG의 시대가 올 것이다. 네, 안 오더라고요. 네. 이제 9년 만에 LG의 시대가 올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우승할 때는 대단했죠. 그 페넌트 레이스도 그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때는 네. 압도적이었죠. 그때도 정규 시즌 우승을 하면서 이제 거의 통합 우승을 했는데 완벽한 우승이었고요. 특히나 당시 이광환 LG 감독의 구호가 신바람 야구였거든요. 프로야구의 새로운 자율야구라는 그때 생소한 야구 이데올로기를 심어주기도 했고 네. 그 당시 LG는 실력도 실력이었습니다만 유지연 그리고 뭐 김지연 뭐 소용벤 이렇게 잘생긴 선수들을 배출하면서 10대 20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구단이었습니다. LG가 10년 만에 120만 관중 동원에 성공했다.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가요? 이게 구단 시즌 홈 경기 관중 120만 명 이상 입장 기록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나온 기록인데요. 10개 구단 체제에서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네. 10개 구단 체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약간 이 비인기 팀이 더 많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신생 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홈 경기를 그 팀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홈 경기 관중
이 동호회에서 손해를 본 점이 있었는데 LG가 올 시즌 워낙 잘했기 때문에 유광잠파를 입은 LG 팬들이 대거 몰렸는데요. LG가 예전부터 그랬어요. 수도권에서는 LG가 잘해야 되고 네. 지방에서는 롯데 그리고 한화 네. 그리고 기아가 잘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올해는 정직하면서 LG가 한국 프로야구 인기를 이끈 게 사실입니다. 옛날엔 두산이 수도권에서 인기가 더 많지 않았나 기억을 하는데. 두산이 여성 팬들이 굉장히 네. 많고 그런데 아무래도 두산은 전신이었던 오비가 대전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네. 그리고 LG는 처음부터 MBC 청룡 때부터 처음부터 서울이었잖아요. 서울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어느 팀이 팬이 많다라고 하면 제가 욕을 먹기 때문에 양 팀 모두 많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왜 팬들이 LG 야구에 열광을 한 건가요? 뭐 잘했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예전 같으면 LG가 이제 구단 이 그라운드 밖에서의 잡음도 많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잡음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도 잘했고 특히나 영경혁 감독이 굉장히 이 팀을 잘 이끌었습니다. 이 스타 선수들 많고 젊은 선수 많은데 신구 조화를 잘 이루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올해는 완벽한 LG의 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청취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상황에서 3연패와 김원형 감독 경질 및 코치진들 물갈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SSG는 너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를 정용진 부회장 빼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SSG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네, 있다. 왜냐하면 우승 그 앞선에 전에 우승팀 감독이었거든요. 김원영 감독이. 올해도 어쨌든 포스트 시즌으로 팀을 이끌고 갔잖아요. 네. 그런데 성적 때문에 감독을 자른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왜 잘랐냐는 거죠. 그냥 구단주 마음에 안 들어서 잘린 거거든요. 네. 도대체 전에 이렇게 성적이 좋았던 감독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해고죠. 해고할 정도면 다음 감독이 얼마나 뛰어난 감독이 올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뭐 개인적으로 SK 시절부터 팬인데 네.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걱정된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네네. 이제 네.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말이죠. 네. 우리 박 기자님이 별명이 펠레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축구 때문에 펠레가 아니고 그 예측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거는 모두 과거의 일이었었고요. 요즘은 제가 뭐 박문호 뭐 이런 식으로 극강의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정말입니까? 네네. 극강의 적중률. 그러면 네. LG와 KT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요즘 화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원이라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교묘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LG 트윈스가 이긴다면 당연한 우승이었습니다만 이변이 연출될 수 있다. KT가 이길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평범하지만 다리 두 개를 걸쳐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두 가지 다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KT 위즈가 우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준 플레이오프에서 플레이오프에서 2연패 후 3연승한 팀이 우승한 적이 없잖아요. 없습니다만 야구는 그래서 이변이 속출하는 경기고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야구 팬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는 플레이오프에서의 앞선 2연패가 KT에게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늘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무지개를 보려면 쏟아지는 비를 참아야 되는데 저는 그 2연패가 쏟아지는 비였다고 보고요. KT 위즈가 한국 시리즈에서 굉장히 선전을 펼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KT 우승 가능성을 조금 더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했던 이 말이 아마 성지가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1차전 잠실에서 열리겠죠? 네네. 1차전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1차전 선발로 예상되는 KT 위즈 투수가 고영표인데 고영표가 만약 플레이오프 3차전 때 팀을 이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면 KT는 한국 시리즈에 못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고영표 선수 영웅이죠. 고영표 선수가 정규 시즌에서는 LG에게 좀 부진했습니다만 저는 좋은 경기를 펼쳐주려 보고 또 역시 LG에서도 외국인 투수 켈리가 선발로 나오는데 켈리 역시 워낙 훌륭한 투수이기 때문에 1차전에 만약에 KT가 이기게 되면 저는 좋은 흐름을 타고 갈 것 같고 LG가 1차전에 승리하게 된다면 LG의 시리즈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차전 승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기싸움에 걸린 것 같아요. 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9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극심했던 정체도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주요 도로 일부 짧은 구간에서만 정체 남아 있습니다. 차량 흐름은 좋은 상태지만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빗길 안전운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남북단 모두 막히고 있고 청담대교 가는 길 복정에서 청담대교 북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 사이 더디게 지나고 있고 이후 한남대교 주변 서행으로 지납니다. 강변북로 일산 가는 길 잠실대교에서 성수 구간,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으로 속도 떨어지고요.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가는 길 다른 구간에 비해 이동량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잠실 1차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고용표 선수와 켈리 선수 또 투수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네. 봐야 되겠네요. 네, 선발 투수가 5이닝 이상 버티게 된다면 양 팀 모두 다 불펜이 좋거든요. 특히나 KT 이 젊은 불펜즈는 플레이오프에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두 선발 투수가 5이닝 이상만 이끌어준다면 네, 막강 불펜진이 먼저 동원되는 팀이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1차전이 시리즈 전체를 좌우하는 큰 분수령이 된다. 네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팀별로 KT와 LG 각각 뭐가 큰 변수가 될까요? 저는 LG는 얼마나 이 영기혁 감독이 내세우는 작전량과 통할 수 있을까. 영기혁 감독과 4년 정도 같이 이 감독과 수석 코치로 손발을 맞췄던 게 지금 KT 이강철 감독인데 이강철 네. 감독은 이 영기혁 감독의 작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LG가 내세우는 작전량이 얼마나 통용이 될지가 관건이고 만약에 통용이 되지 않으면 LG는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KT는 이 젊은 불펜진이 플레이오프에서 많이 던졌거든요. 네. 이 불펜진이 과연 이 한국 시리즈에서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은 만약 LG가 시도한 작전이 분명히 작전을 낼 거예요. 그때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작전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시리즈 전체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작전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도루라든가 히트앤드라든가 뭐 런에이트라든가 여러 작전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영 감독은 경기에서 본인의 작전을 통해서 경기를 지배하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욕망을 얼마나 잘 숨기느냐 아니면 그 욕망이 얼마나 잘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이 LG 선수들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강철 감독이 그걸 다 잘 안다면서요? 그렇죠. 이강철 감독이 아는데도 보통의 감독들은 내가 야구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작전을 내는데 아주 화려한 작전을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작전에 간파당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감독이 느끼는 혼란함 이런 것들이 당기 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최고 변수가 첫 번째 작전이 통하냐 안 통하느냐. 네, 뭐 도루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고영표 선수가 옆구리 투수기 때문에 도루를 많이 시도하려고 하겠죠. 네, 그 작전들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KT의 강점은 뭐고 LG의 강점은 뭔가요? 뭐 아주 평이합니다만 KT나 LG나 모두 신구조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저는 선발진에서는 KT가 앞선다고 보고 있어요. 선발진에서는 왜냐하면 LG는 외국인 투수 한 명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불펜 투수는 엇비슷하긴 합니다만 저는 만약에 최후방 불펜 3명만 꽂으라고 한다면 전 KT가 더 강해 보여요. 네네. 네. LG가 우승한다면 몇 대 몇? 네. KT가 우승한다면 몇 대 몇? 만약에 LG가 우승한다면 한 4승 1패 정도로 우승할 것 같고요. 첫 번째 경기를 잡게 되면 네. 만약에 KT가 우승하게 된다면 4승 2패나 4승 3패 시리즈가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아, KT가 우승하려면 이제 네. 그렇다. 네. 자, 이 야구 팬입니다 하고 물어보신 질문이 있습니다. 추신수 선수랑 강민 선수는 1년 더 계약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추신수 선수와 김강민 선수의 1년 더 계약 가능성은 딱 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뭐냐 단장도 아니고 새로운 감독도 아니라 바로 구단주기 때문에 네. 구단주의 총의와 사랑을 얼마나 받느냐가 이 선수들의 계약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네, 저는 김강민 선수는 1년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네. 네. 워낙 리더십도 있고 네. 꼭
그라운드 안에서 뛰는 것만이 베테랑이 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벤치에서 선수를 독려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김광빈 선수는 야구사에 굉장히 큰 롤모델로 남을 베테랑 선수입니다. 아, 그 정도군요. 네.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초미의 관심사 이정우 선수 해외 진출 잘할까 이런 질문 올라와 있습니다. 뭐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거 가운데 가장 많은 몸값을 받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정우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걸로 보고요. 네. 지금 이미 김하성 그 전에 강정호 선수가 잘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두 선수 다 히어로즈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정우 선수도 히어로즈 출신입니다. 잘할 겁니다. 네. 잘해서 또 우리 고국에 있는 팬들을 즐겁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마약 얘기와 야구 얘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